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 내일도 비도 맞고 또 한 이틀 쉬고 나면 또 계속 비가 이어지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지인, 가을, 장마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겪는 그런 시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지만 자연도 그 사람의 변화 그 이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2일 날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었었는데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해서 기상학자가 들려주는 과학과 세상 이야기 뭐 이런 부제를 달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상, 기후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날씨를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그런 불만 그런 것도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상이라고 하는 게 날씨 예보라는 것을 언제부터 이걸 하면서 살았을까? 일기예보의 혜택을 받았을까? 일기예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날씨 예보는 왜 잘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날씨 예보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의외로 그 관련된 책도 잘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는 그 기상학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자연과학의 출발은 그 르네상스 시대 그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기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과 화학을 갖다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 역학이 나와야 되고 화학에서 보일 샤르 법칙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이런 법칙이 나옴으로써 기상이 자연과학에 기반을 둔 학문으로서의 기상학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를 길게 이렇게 봐도 르네상스 이후라고 얘기하면은 약 300년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일기도가 만들어진 것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상학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슬기로운 생활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상학 지식이 1920년대에 처음으로 출발했던 그 192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기상학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상학 얘기는 1950년대에 완성이 된 이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는 학문 내용이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고 공부를 하면 더 이 보람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이 과학을 가르칠 때 지식만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만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것보다는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어떤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게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철학이니까 자연과학도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 뉴턴 역학이 나옴으로써 어떤 그 기계학이라든가 이런 것만 발달한 것이 아니고 뉴턴 역학에 기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애덤 스미스 이후의 자율주의 경제론 이런 것들도 뉴턴 역학 기반을 두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런 맥락을 갖다 다 이렇게 아우러서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하는 방법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과학 정책을 끌고 가는 데 있어 가지고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기상학계에 아주 뭐 말뚝과 같은 큰 역할을 하신 사람들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연구에 뛰어들었고 업적을 쌓았는가,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되새김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학교 교수 선생님이라든가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책을 읽고 책을 듣다 본다면 시험에만 나오는 기상학에서부터 인문학적인 접근도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시험 문제에 동그라미만 칠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상현상,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상기상현상, 여기에 우리가 직접 적용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도로 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분만 얘기를 하고 30분 동안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그 선생님이 집을 많이 적어왔을 텐데 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짜고 한 게 아니고 저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담으로 걸어갈까 싶습니다. 제가 2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도 50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 책의 순서입니다. 제가 서문을 적었고, 그리고 제가 책을 이렇게 적으니까 출판사 쪽에서 제가 대중서는 처음 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내면 독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테니까 독자의 얘기를 좀 길게 적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책 보셨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상학자의 길을 걷기까지 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상청의 연구원으로 가기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좀 적었는데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보다 원래 한 2배 이상 길고 그랬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책을 보더니만은 아주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많이 줄여가지고 한 절반만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출판했던 그 변홍철 사장님은 읽고 그 내용이 너무 재밌다고 데이트 빼버리고 제 얘기만 가지고 책을 내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제 사진을 판단할 때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많이 줄이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대로 보면 자연과학의 태동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 과학자들, 이렇게 보면은 갈릴레이 뭐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갈릴레이는 천문학자는 천문학 전공자라고 학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자라고 하고, 기상학에서는 기상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갈릴레이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과학의 태동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가 시작된 게 186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요즘 그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오면 지구 온도가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변해왔느냐 얘기할 때 1850년대부터 온도가 쭉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850년대에 지구에 기상 관측망이 있었을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적겠죠. 그때는 유럽 일부 지역하고, 아주 소개하겠지만 유럽 일부 지역하고 그 미국 대륙에 몇 군데밖에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 유럽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해가지고 그걸 지구 평균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또 최근에 지구 평균 온도를 계산할 때 쓰는 관측점이 한 1360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 얼마 안 돼, 지구가 얼마나 큰데 1360개 지점 가지고 지구 평균 온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측점 자체도 지구에 고르게 있지 않아요. 남반구는
지구의 반이 남반구인데 남반구에는 300개도 안 되는 관측 지점이, 그리고 나머지 1000개가 북반구에 있고, 북반구 관측 지점 중에서도 유럽에 대부분 다 있고, 또 유럽의 관측 지점 중에서도 멕시코 만류가 지나가는 해안가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 높은 산지라든가 사막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돼가지고 나눈 걸 가지고 지구 평균 온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없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막 얘기하고 10년 후에는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50년 후에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몇 도가 올라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글을 적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교수신문사하고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분이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작성 인터뷰가 난 다음에 제목을 딱 달기를 제가 지구 온난화 불확실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적었던데 그건 천만의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뿐인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있을 수 없는 기후변화 해이론자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나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되고 그 과도기적 시대에는 저기에 오늘날 일기예보에도 근간이 되고 있는 중요한 지식, 기상학적 지식이 다 한 30년 동안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부터 수치예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1922년도에 백악인 리슨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기도를 그렸기 때문에 딱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기상하는 앞으로 기후변화, 일기예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다음에 기후와 기상공학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건데,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야 우리의 삶 선진국에서는 자연과학 중에서 제일 뛰는 학문이 지질학하고 기상학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연과학 중에서 제일 뛰는 학문이 지질학하고 기상학입니다.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이 욕설을 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 그걸 알고 싶다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 스타트가 되고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이후부터 굉장히 그 과학국에서 밀어붙였는데 쳤는데 그 목적이 결국은 돈 되는 기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학의 본질은 호기심이죠. 우선 왜 그럴까 하는 답을 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응용으로 나오는 것이 과학기술이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은 생각 안 하고 열매만 따먹으려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과학기술이 상당히 좀 오도되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왜 날씨를 만들어 조절하고 싶어 하는가? 저게 바로 우리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가벼운 옷, 기능성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죠. 그 자체가 기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가지고 겨울에 난방을 하고 여름에 냉방하는 것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기후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지은 것.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의 역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확대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기후 조절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으로서 기상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이 얘기 나는 꼭 이해가 많겠고요. 그 다음 기상학 300 역사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갈릴레이부터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상학에 심취했던 이유는 그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뭐가 정부에서 돈은 많이 좋아지고 너무 프로젝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왜 기상학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가 온실기체를 줄이고 어떻게 하고 이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어요. 기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기후라고 하는 이 본질이 어떤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이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호흡으로 우리가 온실기체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삶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도 들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오면서 얘기를 한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세 가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소용이 있는 사람. 맨 처음에 얘기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전읽기를 열심히 했다. 상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읽기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이런 걸 쭉 했는데 저는 이제 나도 모르게 그걸 열심히 배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조각가 얘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일본 군국주의 2차 대전 일어나고 할 때 일본에서는 소용 있는 사람이 되라.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된다. 도움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했다는 거죠.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부하고 싶었다. 내가 왜 국가에 소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내가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에 아니 국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기만 있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는 그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용이 쓸모가 있어야 존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쓸모가 있으면 생존의 가치가 있고 쓸모가 없으면 내가 살 가치가 또 없다든가 이런 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낭만주의, 과학만능주의였는데 과학낭만주의는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자기가 일기예보 같은 구축을 쭉 해가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어떤 사명감, 역사에 대한 사명감,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로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학낭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과학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뭔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조성을 해서 과학자를 끌어모아가지고 목표로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대표적인 얘기를 한다면 2차 세계대전 때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원자폭탄 만든 프로젝터.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가지고 과학자를 넣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이 보면서 과학만능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IBS라고 하는 기초과학연구소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넣고 해서 우리도 노벨 과학자를 갖다 배출해내겠다, 언제까지 내겠다 이런 계획을 막 세워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계획을 하는 나라도 없고 노벨 과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만들어내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학술지에 논문 많이 내면은 노벨상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깃발을 꽂아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과학만능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낭만주의적 사고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부터 해가지고 파스칼 이런 사람들 업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놀라울 정도로 학문의 영역에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오늘날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렇게 큰 업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중세기에 로마 교황청의 압제로부터 인간 해방을 갖다 달성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 사명감 그리고 자연에서 바라본 호기심 여기에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 기술 그리고 인문학, 철학 이런 쪽에서 영역에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교육과 그 문제 해결행에 맞추는 교육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과정을 쭉 이렇게 글을 쭉 실었습니다. 그것과 오늘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과정을 갖다 배운 학위 과정에서 테마를 잡는 것하고 해외에서 이게 테마를 잡아가지고 문을 쓰는 과정을 보면은 해외의 경우에는 그 원리에 굉장히 충실하는 이런 테마를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형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형 하면 저게 소위 말하는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고 내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고교 학점제라는 게 있잖아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 자기가 빨리 미래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바로 소용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렇게 이제 교육을 가리키는 걸 이게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가면 그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전문대인데 보면은 취업 맞춤형 교육한다고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식의 교육은 기업에서 하면 되지. 그걸 교육기관을 따로 둬가지고 그 기업이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그 기업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왜 합니까? 그런 교육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래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예를 삼성전자에 가면 삼성전자에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 가면 현대자동차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망하면 어떡할 건데 현대전자가 망하면 어떡할 건데 하고 라는 질문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망한 살이 채 안 돼서 권고 사직서를 준다 하잖아요. 과장 안 되면 사직서 한다. 근데 돈은 한 50살 정도까지 교육시키고 하면 돈 제일 많이 드는데 책임감이 안 치잖아요.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우리나라 교수들이 좀 7년 정도 있으면 한식년을 보내주는데 저희 북유럽 같은 데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10년을 근무하면 한식년을 준다 하거든요.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 대학에 가서 나는 전공을 바꾸어서 다시 뭘 하고 싶다 하면 그만큼 기회를 준대요. 그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그렇게 사람을 다시 재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회로 봐서도 더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한 10분 안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게 있는데 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리첼리 디아도가 그 옛날에는 저 물 펌프를 갖다 이렇게 할 때 저런 펌프 아시죠, 그죠? 물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이에 진공이 생기고 그 진공을 메꾸기 위해서 이 펌프에 물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펌프질을 하는데 펌프가 고장이 안 나도 10m 이 지하수가 지표로부터 10m 밑에 있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알았고 그 이유가 뭘까 했는데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그 진공을 메꾸는데도 한계가 있을까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지만 토리첼리는 저 진공 때문에 물이 뻥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주변의 물을 누르기 때문에 그 기압 공기의 무게 때문에 물이 솟아오르는 거다 이런 이유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리첼리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자기 논리를 갖다가 입증을 한 거죠. 시간이 좀
얘기 말 못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압을 측정하면 여기서부터 하늘 끝까지 쌓이는 공기의 무게가 기압입니다. 따라서 토리첼리 원리라고 한다면 하늘 위로 가면은 여기서 기압 측정할 때하고 기압을 측정해 보면 여기서 측정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의 무게만큼이 기압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무게만큼이. 그래서 토리첼리 말이 맞다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서 기압은 낮아질 거야. 이건 이제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파스칼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파스칼은 감정력을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자기가 높은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1450m 산위에 가서 이게 그때 올라가서 포도주래요. 포도주를 지상에서 한번 기둥 높이 만들어 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둥 높이를 만들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높은 데 올라가니까 이 기둥 포도주의 기둥 높이가 낮아지더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일단 이 원리 이거 하나만 알면은 요즘 이제 북미 대륙에서 생기는 폭염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우리나라 여름철 생기는 이상기상 현상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만 보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기압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일기도를 처음 그려본 사람은 브란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기상 관측망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기압계를 측정해가지고 기압을 1600년대 후반부터 기압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덕압선을 그려본 겁니다. 그게 이제 브란데스가 최초로 준 거고, 그리고 기압할 때 기압계 바로메타를 당시에는 20개라고 불렀다. 웨더그라 써놨는데 이게 기압이 높으면 날씨가 맑고 기압이 낮으면 날씨가 나빠지더라.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온 기둥에 이 기둥에서 평균되는 높이에다가 중립을 정하고 거기서 0.5인치 올라갈 때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걸 표시하고 낮아지면은 날씨가 안 좋은 조건을 붙이고 그런 소리 가지고 유럽에서 이거를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해질 것인가를 아는 걸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크림 전쟁 때 일기예보가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크림 전쟁은 나이팅게일로 유명한 전쟁이에요. 나이팅게일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면 크림 전쟁인데 여기 보면은 이 러시아가 이 의지하는 항구를 얻기 위해 가지고 침범을 하죠, 남쪽으로. 그래서 이 오스만 티르크 이게 이제 터키, 오늘 터키죠. 여기하고 영국, 프랑스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못 내려오도록 전쟁을 한 게 이게 크림전이 3년 동안에 한 25만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때. 근데 이게 연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배가 여러 척이 그냥 침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의 천문대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기상관측망을 설치해가지고 폭풍을 갖다가 예보를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시킨 게 오늘 일기예보 시작이었다. 이 앱을 받아서 우리 쓰고 이런 얘기 하는데 노르웨이가 어마어마한 기상 강국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기상학의 할아버지잖아요. 기상의 할아버지. 비아켄 이때부터 현대 기상학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비아켄에서의 꿈은 일기예보를 자기가 구축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공부를 하고 독일에 갔다가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자기 아들하고 똘똘한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노르웨이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노르웨이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10군데도 없던 기상관측망을 일부에 90군데나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예보를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보면은 비아크네스하고 같이 기상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상학을 전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관측소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구름이 있었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갔고 이걸 다 기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디아크네스 아들이 이 사람도 디아크네스 이 성이니까 자기 아들 야콥 디아크네스가 그걸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오늘날 중학교에 있는 언대 저기야 이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기야 파동론 하는 건데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쪽에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 치면 공무원 시험에도 아침부터 나오는 일기도 이게 1922년도에 비아크네스 아버지 비아크네스의 아들이 자콥 비아크네스하고 소베르크의 논문에서 나온 거. 그 중학생들 누가 이게 1922년도에 비아크네스가 낸 과학 논문을 자기들 배우고 있다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 시험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온난전선, 한림전선이거든요. 온난시 타고 올 때 구름이 발생하는 순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고. 근데 이게 바로 비아크네스 사람들이 기상관측소를 만들고 계속 하늘 뚫어져 보면서 구름을 관측해서 정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1920년대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기압 가속함이 이 저기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꼬리 부분에 다시 또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꼬리에서 또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쭉 지나가요. 그래서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 연속해서 지나갈 때는 한 4, 5일씩 비가 쭉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항상 이게 저기압 가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파동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생겨가지고 사라질 것 같으면 하루도 안 돼서 강우가 끝나는 것이고 이게 지나고 나서 뒤에 꼬리를 물면서 파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한 번 비 오면은 장마철 아니라도 4, 5일 이상 비가 조금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냄으로써 또 예보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920년대 브란데스가 만든 일기도인데 옛날 일기도 이런 거예요. 등합선 만드는 거예요. 기압 데이터 가지고 같은 기압 나타난 선을 쭉 그린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일기도는 요 안에다가 이런 정보를 다 기입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 보면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중국 서쪽에 여기는 날씨가 어떨까? 요것만 보면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고 풍속이 얼마나 되고 풍향이 어떻고 구름이 어떤 게 끼어져 있고 지금 비는 오는지 안 오는지 온다면 얼마나 강한 비가 오는지 이런 것들 싹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기도에서 딱 듣다 보면은 항상 이 기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변하기 때문에 옆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 집에서 비가 오고 있구나라고 예보관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고등학교 때 나오는 편성국 파동하는데 고등학교 지구과학책에 기상학한테 절반 정도가 이 편성국 파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로스비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로스비 이게 상청 일기도는 잘 안 바뀌어요. 이게 한번 구축이 쫙 되고 나면 이게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상청 일기는 단순하고 기상은 고저기압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날씨가 고기압이 왔다가 저기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변속 파동이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파동이라잖아요. 이 파동 모양을 보면은 이게 고기라는 기압 전면에는 저기압이 생기고 후면에는 고기압이 생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쫙 정리를 했어요. 요스비라는 사람. 이름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물리학적으로 이제 여기는 왜 기상에 저기압이 생겨야 되고 여기는 왜 고기압이 생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리학적 공식을 통해서 쫙 정리했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걸 다 일기예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의 공식의 원리는 로스비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예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 로스비가 발굴해가고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비를 기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찬이는 기상학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수치예보의 길을 연 사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있었던 북미의 폭염 현상인데 이것도 변속 파동하고 일정 관련이 있습니다. 마글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저기압의 에너지, 태풍 같은 거에 불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지 하는 걸 처음으로 답을 준 사람입니다. 이것도 1920년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예보하는 방법인데요. 그 기후적 방법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거고 지속성 하는 거는 이걸 누구나 하고 있어요. 아침에 집 나갈 때 하늘이 맑으면 계속 맑을 줄 알고 또 우산 안 가져가고 지금 비 오면 계속 비 올 거로 생각하고 우산 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게 지속성인 거고 상사성 하는 태풍 오려고 할 때 과거에 비슷한 기도 패턴을 찾아가지고 예보하는 거예요. 수치예보는 그래서 수치예보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 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스비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 일본이 1959년도에 수치예보를 시작하고 최초가 스웨덴이고 이래 보면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알 수가 있죠. 이게 2차 대전 때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 번 한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일본 기상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부제와라인데 부제와라가 과학 비학문에서 제자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정도 돼서 수치예보가 시작됐으니까 불과 한 역사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빗나가는가 아니면 이게 한계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그 구름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수치예보로서는 해상도가 너무 작아서 이건 예보가 될 수 없다는 거고. 저는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북콘서트 사회는 처음이지만 김혜동 교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또 사회를 맡아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뒷조사를. 조사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동 교수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요 도서관에서만 지금 3번째 뵀거든요. 물론 다른 뭐 저널이나 이런 데서도 뵙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지금 찐팬들만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혜동 교수님 아시는 분 계시죠 여기? 지난번에 강의 들으시고. 예, 모두 찐팬들만 오셨습니다. 나중에 사인해 주시고요. 김혜동 교수님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교환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기상학자이시면서 작가로 이제 활동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아주 제가 어떤 책을 쓰셨는지 봤더니 너무 많은 전공서들이 있고 논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뭐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이런 거 논문 쓰는 기계인가 할 정도로 많이 쓰셨던데 이후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대학출판협회에서 올해의 우수 도서로도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아주 저명하신 분을 모시고 오늘 북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읽으려고 샀는데 다는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왜 이렇지? 이렇게 조금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걸 이 책에서 조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오늘 비 왔잖아요. 우산 쓰고 오셨죠? 비 올 줄 어제 아신 분 계세요? 일기예보 봤어요. 아, 일기예보 보고 가셨어요? 나 뭐 무릎 쑤셔서 아셨다 뭐 이런 말 기대했는데 저는 무릎이 쑤시면 뭐 비가 온다 이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못 읽으셨으니까 제가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책을 출판하셔서 제가 이 책에 그림 사탑 본인이세요? 누구예요?
출판사에서 아, 저는 교수님인 줄 알고 또 실망하실까봐 미리 아니라고 하시네요. 교수님, 작가님, 그리고 기상학자님 어떻게 불리시길 원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좀 큰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이 왔는데 그게 뭐 사파도 많이 넣고 큰 출판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정상적인 보통 일반적으로 주는 인쇄에서 조금 깎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여기서 돈 버는 작가가 아니니까 그냥 제시하는 대로 하겠다 오늘 또 그런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작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책을 내셨으니까 오늘은 작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작가님 내년에 더 큰 출판사에서 책도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글자 더 커서 아마 읽기도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편 내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꿈을 안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상학의 조부 비아크네스 그리고 기상학의 아버지 로스비 아들은 아직 없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찬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 수치예보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이 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그 아버지는 그 러시아 구소련에서부터 이민 온 사람이고 거기서 났는데 제가 그 찬이라는 사람 항목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게 있는데 너무너무 천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이제 지구 유체역학, 그러니까 역학 중에서도 유체역학은 정말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 우리가 아는 호킹 박사 아시죠? 호킹 박사는 천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유체역학은 도대체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어려운 게 유체역학인데 이 강의를 대학원 MIT에서 개설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수시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종강이 된대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한 번 더 들어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싶어가지고 가면은 상품이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양반이 이제 그 지구 유체하게 돼가지고 강의록을 자기도 만들어갖고 오는데 칠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강의로 어디 갈 곳이 없고 자기 온다면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막 내고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디 잠깐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혼자 둥글거리는 판서에다가 수학 풀고 앉아있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디어가 막 넘쳐났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놀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혼자 있기만 하면 비행기를 타도 바로 그냥 안전벨트를 메고 연필하고 노트를 꺼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수치예보를 갖다가 구현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냈고, 근데 그건 수치예보만 낸 것이 아니라 아까 로스비의 편성 파동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조건에서 이 편성 파동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다 입증냈거든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연구 성과는 지구 유체학하고 기상학 전공서를 읽으면 피해갈 수가 없는 그 상당성의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기상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궁금한데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럼 뭐 제가 잘 말씀은 내일도 비가 들어있죠. 내일 오전에 비가 들어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예보 보고 아시는 겁니까? 네. 저도 전쟁이 아니라서 그 일기도를 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제가 10년 전에 들었는데 기상청에 계셨다 했잖아요. 기상청에서 10년 동안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할 때 가을에 야구회를 가면 예외 없이 비가 왔다는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이 몇 경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기상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면 기상천만이 아니고 항상 이 날씨 못 맞추고 공을 치르고 그런 징크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농담인가 했더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실로 밝혀졌고 책에도 나오던데 날씨, 기상, 기후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차이가 뭔가요? 그죠. 날씨하고 기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 내일 날씨 어때,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하루의 기상 상태, 이게 기상인 거고, 이걸 일정 기간 동안에 모아서 평균하면 평균적인 상태, 이게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학에서는 30년 평균을 기후학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들어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년 평년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과거 30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끝자리 빼고 지금 2021년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기후 평년 값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값.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 날씨 기후 예측할 때 평년 수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올해도 엄청 덥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더웠잖아요. 기후 변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얘기할 때 한 5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이걸 정상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30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있었던 거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고, 지금 막 여름 되면 엄청나게 폭염이 쏟아지면 엄청난 폭염이 쏟아지면 이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저놈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못 보던 놈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도 그동안 없었던 게 이상하고 다니면 옷차림이 이상하다, 행스티도 이상하다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다 따라해버리면은 지금 반듯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날씨 저는 계속 뭐 평년 수준 이렇게 얘기하면 평년 수준인데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좀 풀렸네요. 자, 그럼 내일 또 우산을 들고 나가시겠네요, 우리 작가님은. 그렇죠.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박사학위 받으러 이렇게 갈 때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고 또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면은 교수가 됐든 간에 빨리 직장을 잘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받으러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너는 학위 논문을 어떤 걸 쓰고 싶냐 그러길래 일본 수치예보 모델을 이용해서 아주 극한 기상 현상, 이상 기상 현상 이런 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든가 혹은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정신을 하시지만 가방에서 우산을 탁 꺼내더니만 이런 얘기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안 갈 데가 없다. 비 온다고 해서 야외에서는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비 안 온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보가 틀리면 우산 꺼냈으면 되는 거고 뭐 안 오면 그냥 다니면 된다. 그러니까 기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일기예보 기술을 익혀가지고 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날씨가 변하는 그 원리가 어떤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일기예보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학위 논문을 쓰는 건 아니다라고 딱 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볼 때 웬만하면 집에도 우산도 학교도 나고 가방에도 나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머리 빠지고 하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 챙기시라는 것 같은데 책에서도 좀 느꼈고 또 말씀하시는 데도 느꼈는데 우리 작가님은 과학 낭만주의 맞으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여기 대구에 와서 교수생활 21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연구 과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와서 한 10년 넘게 동안 연구재단에 과제 제안서를 내가지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싹 다 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 조치를 받으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삼체 보복을 다 치고면서 공부를 했고 제가 교수로서 생활할 때 한때는 단과대학에 모든 대학 선생님이 제 밑에 있었을 때도 거기서 주변 선생님들한테 핀잔도 많이 듣고 미움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돈 때문에 하고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낭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라야만 그걸 일로하는 게 아니라 더 호기심에 재밌게 좀.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정말 비도 오고 이러니까 낭만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꼽히는 거예요. 네. 아, 잘 안 들리세요? 네. 비가 오고 이러니까 낭만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박히면서 그냥 들어도 낭만이라는 그 뭔가 가슴 찡한 느낌이 드는데 과학 낭만주의 이러니까 상당히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또 교수님이 왜 이런 그 과학 낭만주의가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 보면 나오는데 시골에서 상주에서 태어나셔서 자라기는 대구에서 자라셨나요? 부산에서요? 근데 되게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이 인문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묻어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역사학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갑자기 진로를 바꾸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이런 그 필체에 좀 더 인문학적인 요소가 묻어나면서 더 재밌고 이 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책을 적기가 이렇게 쓰기가 쉽지만 않았을 텐데 이 책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고 또 책을 탈고하고 났을 때 소감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준비한 거는 2019년도에 안식년 연구년 시기가 돼가지고 그때 좀 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책 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는 점도 보이고 좀 글의 연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음 책 쓸 때는 정말 시간도 많이 좀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책을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오마이뉴스에 제가 기고를 쭉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기자님이 좀 글들을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우수환경도서 지원사업에 대행이 돼가지고 11월 2일까지 책을 반드시 출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다듬어서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열심히 본다 했는데 어제 한낮을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나는 작가라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도 깔려 있어요. 사실 내가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책의 전무가 많은지 그래서 이 책을 내려면은 전념할 수 있는 투잡이 아니고 전념해야 이 책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책을 써도 되는지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하면 한편은 미안하기도 하고 독자들은 미안하던 생각도 들고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좀 마음의 혼란이랄까요? 갈등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책을 2번씩이나 내면 작가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이미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때 한 거는 그 오마이뉴스에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A4 2장씩 글을 계속 썼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했으니까 책이 나옵니다. 연재 있는 걸 엮어서 책을 나오고 그 책은 어떤 책이죠? 그건 그야말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IPCC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하는 과거부터 오늘까지는 점점 기후변화가 더 위기로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하는 얘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화석연료를 버려야 되는가 화석연료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인더스 문명, 4대 문명 중에 그 인도 문명 있잖아요. 인도 문명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의 그 인더스강 주변에 강이 있고 기후가 좋아서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논밭을 더 많이 만들어야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흙먼지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토지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게 토지가 황폐해져 가지고 식량도 많이
얻을 수 없고 이런 차도 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더스 문명에서 풍작이 많이 들면서 그 문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명을 융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융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문명이 망할 때 보면은 그 문명을 융성시켰던 그 요인이 바로 멸망의 요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지구상 인구가 불과 250년 전에 인구가 3억도 안 됐어요. 근데 250년 만에 인구가 80억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화석연료 때문에 이렇게 융성해진 거예요. 우리는 화석연료 생태계거든요. 근데 화석연료 이렇게 사용해 화석연료 때문에 융성했는데 바로 그 화석연료가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버리지 않으면 인더스 문명이 그렇고 그 다음에 바다 심층에 들어가면은 열수 생태가 하는 게 있어요. 바다에서 열수가 터지면서 거기에서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결국 열수가 올라올 때 그 안에는 광물질이 많고 광물질들이 열수가 올라오는 봄을 메꿔버립니다. 우리 수돗물을 오래 쓰면 수도 간에 녹이 썰어가지고 나중에 막히잖아요. 그렇지 막혀요. 그럼 열수가 안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는 생태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열수 생태계에서 열수와 같은 것이고 인더스 문명과 같은 것이고 엘니뇨 페루 아시잖아요. 페루에 그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철새가 너무너무 많고 그 철새가 누는 똥을 가지고 비료로 타는 게 페루의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지만 엘니뇨가 한번 와버리면은 페루 앞바다 물고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에 새떼들도 절멸해버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루의 물고기를 부르는 그 요인이 바로 그 물고기를 죽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왜 지금 우리는 그런 걸 포기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역시 제가 그 소개했던 내용도 단순히 뭐 지구 온도가 올라가 이런 것보다는 이걸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고민해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쪽에서 불안감도 느끼고 계시고요. 특히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다 지금 얼굴 마스크 다 쓰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런 그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하고도 뭐가 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전염병이나 뭔가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이런 걸 미연에 조금이나마 방지하고자 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조금 조심한다면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팁 하나 주실 수 있다면. 그죠. 코로나19하고 기후변화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생태학자들이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금년에 보면 너무도 나왔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 각지 같은 거, 야생된 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과거에는 열대 지역에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이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중위도로 올라오면서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 전 세계 지도까지 그리면서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소개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코로나19 문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사회라는 거 올해 2월달에 또 그것도 나왔죠. 유엔 환경 개발에서 5년에 한 번씩 지구 환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보고서를 내는데 IPCC 보고서도 5년에 한 번씩 냈듯이 유럽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지구 환경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제목이 우리는 지구를 너무 과도하게 착취해왔다 하는 게 그 제목입니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많은 세계 인구가 지구상에 살면서 그리고 그 주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죠. 경제 성장.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가 좀 진전되면 재정을 확 투입해가지고 경제 성장 속도를 확 올려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를 복원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것이고 역병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원숭이가 뭐 이렇게 먹이 손 넣다가 이거 안 오면은 죽듯이 우리도 경제에 대한 물질적인 욕망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게 2019년 12월 달에 그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견이 됐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됐잖아요. 12월 31일 날. 그리고 2020년도 3, 4, 5월 달이 되면 교황님이라든가 유발 하랄이라든가 포옹원 정치인들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이 코로나19의 그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역병이라는 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연은 지금의 그 산업인 시대에 이것이 연장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다른 세상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옛날에 그 스페인 독감도 그렇다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크게 왔던 역병이만 오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왔지 그걸 이겨내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적은 없었다.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이 정도로 배워야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서문에도 나왔는데 인간은 왜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하는가. 그게 뭐 똑같이 이렇게 뭔가 자기 욕망을 좀 채우기 위해서 뭔가 축적하기 위해서 꼭지로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 다 됐죠. 작가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작가님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수님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뭐 저희도 또 교수님도 하신 말씀 많으시겠지만 또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그 질문 시간에 또 물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 그래도 힘들게 오셨는데 또 바로 눈앞에서 이 저자의 작가와의 만남을 하니까 또 오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주제 무관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기 기상학자시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말이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도 했는데 불구하고 조합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최첨단 슈퍼컴퓨터라든가 그 우수한 기상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불구하고 기상 예측이 잘 안 맞고 매스컴에서 많이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상 예측에도 한계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기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 기밀에 오랫동안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 사람들은 기상학자로 키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해방되기까지 우리나라 중앙관상대 있었잖아요. 중앙관상대 거기에 조선 사람들은 풀 깎고 물 주전자에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기상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상이 시작된 거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미군에 들어가가지고 이기력을 배워서 나온 김성삼 교수 그 일부 사람들이 1960년대 중반에 서울대학교에 천문기계과학과를 만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들 당연히 박사학위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물리학의 베이스를 둔 기상학 교육이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짧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상청의 총 직원 수가 한 1000명 남짓 되는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일본 동경전력,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죠. 동경전력 밑에 전력연구소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박사 수가 우리나라 기상청에 근무하는 박사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기상학을 공부해가지고 농림부도 못 들어가고 환경부도 못 들어가고 주변 기관에 어디도 발을 못 붙이는, 그리고
대구시 같은 데 이런 곳에도 취업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하는 교수 수 다 합쳐봐야 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가 적고, 그리고 수치예보라는 것도 일본 기상청에서 수명이 다 된 거 우리가 가져와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UN 모델이라 해서 영국에서 모델을 수립한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10년. 그리고 지금 한국형 수치법 만드는 게 지금 시범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굉장히 얕다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같은데 이렇게 가면 이게 기상 현상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육토가 넓고 이러기 때문에 레이더나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복잡하고 사방이 바다로 그러기 때문에 오면서 기단 변지 이게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는 굉장히 심하고, 거기에다가 관측망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아주 급하게 많이 도입은 되었지만 우리가 위성 사진도 데이터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이런 거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더도 소를 잡는 도구가 있다 해서 소를 잘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런 저 역사적 짧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보를 잘하려고 하면은 수치예보 모델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숙달된 예보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기상청에서 예보관청을 좀 해봤는데 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행안부에서 다 제한을 하거든요. 주구당 40시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오후 3시 되면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밤 9시에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밤에 9시 가지고 아침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그 저녁 쉬고, 그 다음 아침에 한 8시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보관들이 오래 여기 근무를 하면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부고장이 날라온다. 저도 이런 시커멓게 막 생겼는데 그걸 근무하니까 지금이 다 생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보관들을 한 군데 오래 근무를 시킨다는 얘기는 너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보관들은 순환 근무를 굉장히 빨리 시켜줘야 돼요. 이게 소적 관의 어떤 고착된,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공무원이면 40시간 이상 근무해라고 하는 이런 제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보관 들어가면 오래 진짜 거기 근무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놓쳐보기도 하고 해서 욕도 먹고 큰일 날 일도 당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눈썰미도 익히고, 그렇게 해야 나이가 들었을 때 숙달된 예보관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순환 보직 때문에 한 군데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에 주는 일기도 하고 일본 기상청에 주는 일기도를 보면 일본 기상청은 깔끔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인쇄기도 딱 주는데 우리는 지금도 컴퓨터가 그런 일기도 주거든. 그래 보면은 일반인들이 봐도 이게 무슨 일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전달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이때까지 일기어가 맞다고 막 불평했었는데 죄송한 마음이 막 드네요. 역사도 아주 짧고 거기에 비하면 일기예보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교수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예보관들의 부족함은 요즘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게 AI와 예보관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은 위성사진 분석 기술이라는 게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기상은 우리 지금하고 다를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상청에서 폭염 같은 것도 예보할 때 맞춤식으로 예보를 주거든요. 영향 예보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그러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전달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그냥 정보가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상청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지금과 예보가 달라졌다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에 AI가 접근이 되면 여기에 또 7분이 계시면 7분이 원하는 정보가 다 다르잖아요. 날씨 예보가. 그럼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맞춤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게 그 프로젝트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영역에도 AI 다 들어가네요. 근데 그 AI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니 뭐 이런 거 있죠. 뭐 음성으로 인식하는 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비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날씨가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일기예보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